자, 그러면 이제 통일신라 문화 볼게요. 그 통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30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통일신라는 그 당시 고구려 백제 문화를 융합해서 그 당시 성당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외대 문화를 흡수 가미함으로써 또 다양한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켰는데요. 자, 통일신라 유학이 이제 발달한 걸 보면 이제 그 신문학 때 국학이 설치됐어요. 국학. 네, 신문학 때 국학이 설치됐고, 여기에서는 이제 교과를, 상과 나누어 박사 조교를 두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르친 내용을 보면 뭐 논어, 호경, 이런 것들 공통 과목을 해서 각각 얘기, 주역, 뭐 자전, 모시, 상서, 문서, 이런 세 과를 이제 전공 과목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이제 국학에다 독서상품과를 두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리채용 시험으로서 독서상품과를 뒀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독서의 성적에 따라서 3등급 나눠서 인재를 등용하였고, 그 과목 위에 열거된 국학 교육 내용과 오경 3사, 제자 백과서 같은 내용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서상품의 성취는 종래 골품 위주의 관리 등용을 지향하고 유학을 교양에 따라 능력 위주의 제도 마련하는 걸 했지만 여기가 이제 한계죠. 골품 제도의 강고하게 유지되었던 신라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요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학이나 독서상품과의 한계 쓰라는 문제가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안개 두세요. 자, 그러나 국학의 설치와 독서상품의 실시는 유학의 발달과 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강수하고 설총이죠. 그래서 강수는 외교 문서에 상당히 능했고 이 사람이 쓴 게 답설인기서라는 유명한 그 명문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명칭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답설인기서. 그 다음에 설총은 원효의 아들로 알려졌고요. 경서에 능했고 그 다음에 한자의 뜻과 은을 따서 우리말을 표현하는 이두를 정리했고 신문학 때 만한 하왕기 있죠. 하왕기에서는 이제 군주에게 도덕 정치를 요구하는 유교 사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되게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유교는 이 도덕 정치를 되게 강해요. 그래서 유교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도 상당히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성동왕 때, 이 성동왕 때는 중대죠. 진골귀족이었던 김대문이 계림작전, 고승전, 그 다음 한왕세기, 악본, 한상기 같은 저술을 남겼는데, 이건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 책 이름을 보아 신라 역사 시리 풍토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좀 눈여볼 게 책이 한왕세기죠. 최근에 이제 위장 논란되는 그래서 한왕세가 발견됐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당시의 신라인들은 이때 당시는 어디를 의미하죠? 신라 중대를 의미해요. 신라 중대. 이 시기 구분 명확히 해주세요. 하대하고 이제 구분이 되게. 그래서 신라인들의 자기 문화에 대한 인식할 수 있던 것은 신라 문화가 담의 것을 모방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미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신라인들 자기 문화라는 거는 누구 중심의 문화일까요? 진골 중심의 문화죠. 예, 김대문 자체가 진골 출신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에 반해서 최치원은 요 자기 문화를 부정하죠. 왜? 최치원은 육두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은 진골 중심의 문화보다는 중국부터 건너온 유교 중심의 문화가 더 낫죠. 중국 중심이나 유교 중심. 그래서 이제 이와 비교할 인물이 뭐냐면 최치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대의 인물이었던 김대웅과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한편 신라하대에는 도당 유학이 활발해져 당의 빈곤가에 합격해서 그거의 관리 임명된 사람도 많았으며 유명한 학자도 많이 배출됐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 김은경, 김각이, 최치원 있는데 특히 최치원은 당에 급제하고 여러 간직을 역인한 후 진성녀에게 시무 10조를 올렸고 자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벗을 버리고
합천 해의사가 가서 여생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뭐 이 사람은 뭐 개원필경이니 제왕 영대영 문집 등등등 그래서 중상 복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자, 그런데 이들 유학자 중에 육두품 출신이 많은 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강수와 설정도 육두품이었고, 최치원, 최승호, 최원희, 요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삼체라고 하죠. 삼체.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 때 빈곤가에 합격하고, 도당 유학생으로서 빈곤가에 합격하고, 다시 돌아와서 활동했던 인물이 최치원, 최승호, 최원희, 그 삼체라고 하는데, 최치원은 이제 신라가 망한 걸 보고 더 이상 이제 포기하고 해인사 건너갔고 최승호나 최원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후백자 건원세력에 붙어가지고 고구려 세력에 붙어가지고 이제 활동하죠. 호족 세력과 연합해서. 자, 육도분 출신은 국학에 입학하거나 도당하여 유학하고 유학자 되는 사람이 특히 많았다. 육도분 출신들은 골품사의 신분 제약을 학문적 능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고 자, 진골 귀족으로서도 그들의 능력을 행정적 실무에 이용했다. 자, 그러나 주로 육두품의 출신에 의해 담당된 신라 유교는 골품제를 비판하고 사회 모습을 개혁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이제 신라 유교, 통일신라 말기의 신라 유교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신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유교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설이나 등등 대부분 공통적인 반신라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공통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신라 후기 유교는 진골 중심의 신라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중대 때 최치원의 어떤 진골 중심의 문화, 신라 중심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약간 반대된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요거 중대 문화와 하대 문화 이렇게 좀 차이가 최치원과 김대문을 이제 둘러싸고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한가 문화는 좋죠. 예,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예, 그냥 이거는 문학사와 관련되니까 불교로 넘어갈게요. 자, 삼국시대에 이제 불교는 통일신라 등 미중의 융성을 이제 보였는데 특히 이제 교학면에서 사상체가 성립되고 신앙 면에서 민중들까지 확산되었다. 그래서 교학면에서 학증 발달 사상체가 성립됐다는 것은 무슨 논쟁이 해결됐다는 거죠? 공유 논쟁이 해결된 거죠. 그리고 소승불교나 대승불교 경쟁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민중까지 널리 확산됐다는 것은 무슨 사상이 널리 보급됐다는 거죠? 네, 정토 사상이 널리 보급됐다. 네, 이렇게 두 개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일신라 불교는 당으로부터 전래된 여러 종파가 심화되어 활발히 발달이 되었다. 그때 이제 도당 유학생들이 건너가 불법을 배웠는데 그래서 불교 혁명을 심었는데 이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나 불교와 유교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학자들도 불교를 배웠고 그 다음에 승려들도 유학을 배웠어. 유불경합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유학자였는데 나중에 승려가 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제 유불이 아니 분리되기 시작한 건 언제 때냐면 조선시대 때. 이거는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 유교와 불교가 서로 같이 겸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당 유학생들은 이제 보면 해초, 의상, 원측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해초는 인도와 서역 지방의 순례에서 유명한 왕호천축 국전이라는 책을 썼죠.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왕호는 왔다 갔다. 천축국은 지금은 미국이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천축국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인도를 의미해. 그래서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 쓴 저는 기행문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발견되지 않다가 그 20세기 들어서 페리오라는 고고학자가 동학 문서를 이제 보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됐어. 그것도 책 자체가 발견된 거 아니라 거기 이면지로 썼던 것이 책을. 그래서 행정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불경이 그 위에 있고 그 뒷면에 그 내용이 있어요. 왕후천축 국전이. 그래서 불경보다는 오히려 왕후천축 국전이 더 사유 가치가 높죠. 불경이랑 다른 데서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왕후천축 국전 꼭 외워두세요. 해초도 그 자체가 한번 나왔죠.
그게 이제 중국사와 관련돼서 동서교육론 어떻게 왔다 갔다 했나. 예전에 공군형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외워두시고. 자, 이들 도당 유학생들에 의해서 불교 종파는 신라에 들어와서 더욱 발달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오교가 성립됐어. 뭐 무식하게 오교 외우라고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은 계율정, 율을 강조하는 거야. 불교 교단의 율. 그래서 삼국이 상당히 공통적으로 이제 강조됐다. 왜냐하면 불교 교단의 율은 곧 국가의 율로 연결되죠. 대개 보면 율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중국의 율령을 받아들이기 항상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불교를 밑바닥 깔려. 불교의 불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율령을 받아들인 거야. 예, 그래서 율을 강조했다. 자, 그다음 열반종은 누구와 대립해서 만든 거죠? 보독이 도교와 대립해서 만든 종이죠. 그 다음에 법성종, 그 다음에 이제 하엄종, 법상종인데 법성종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그 유명한 원효가 만들었어요. 원효.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엄종은 의상이 만들었고 법상종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엄종은 중간학파 계열이고요. 그 다음 법상종은 그 상을 세워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머릿속에 상을 세우니까 유식학파 계열이야. 예. 그래서 5개의 교단이 있다. 자, 이걸 오교라고 하죠. 오교의 성립 시기는 되게 통일신라 정도 말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하엄종하고 법상종이죠. 하엄종 보죠. 하엄종은 원용 사상을 제시했죠. 원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찍다, 다즉일.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하나다. 요때 1의 의미는 누굴까요? 그 당시 신라 왕이죠. 그래서 신라 왕이 전제 왕권을 강화시켰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일찍다 다직이나 뭐냐면 이제 그 통일신라 직후에 어떤 계층적이나 유민들이 이제 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 갈등, 그다음 고구려 백제 신라 민들의 갈등. 결국에는 이들의 존재를 다 인정하는 거야. 그렇지만 결국엔 다 누구에 의해서 기결되는 거야. 하나 합쳐진 거 신라 왕에 의해서 합쳐진다. 일종의 통일신라의 어떤 그 이념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하엄종, 그러니까 의상의 어떤 불교는 위로부터의 어떤 통합을 강조한 거죠. 위로부터의. 근데 상대적으로 올 때 그 원효는 밑으로부터의 통합을 강조하죠.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원효라고 해서 이런 전제왕권적인 어떤 모습만 보인 건 아니에요. 대중적인 모습도 같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 자, 하엄종은 원흉은 이제 조화와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나 지배층 내부의 분열을 지향하고 신라 왕 중심의 하나의 질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됐으며 이는 지배층의 진골귀족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통일 후에 전제 왕권 강화의 이념적 도구를 사용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엄종은 특징이 뭐냐면 통일신라시나 고려시대다 누구 편이에요? 왕실 편이야. 그래서 왕실의 적극적 후원을 내죠. 근데 상대적으로 올 때 이제 귀족들은 뭘 믿었죠? 법상종 계열을 믿었죠. 교정 계통 중에. 자, 그 다음에 그 해동 하엄의 이제 시조라고 했던 의상인데 이 사람은 당나라에 유학해서 중국 하엄을 배웠어요. 지엄한테. 그래서 이제 신라 하엄종을 개칭했죠. 뒤에 중국 그 하엄종 3조가 된 법장이 지엄의 문화에서 의상과 동문 수학하면서 지엄이 법장을 문지, 의상을 의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비시켰죠. 자, 그래서 의상이 귀국한 뒤에도 이 두 사람의 교류가 계속됐던 사실은 당시 신라의 하엄학이 중국과 같은 수준에 나타났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의상은 제자의 약속과 교수의 학장에 심의와 하엄종에 크게 봉창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맥락은 어디에서 연결되면 예전에 재작년에 나왔던 군요에게 연결되죠. 예. 그래서 이제 군요도 이제 북학파하고 남학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고려시대 관련돼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법상종 보죠. 신라 법상종. 신라 법상종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통역 내용 외워두세요. 자, 신라 법상종의 가장 대표적인 승려는 원칙이죠. 자, 원칙은 당나라 갔어. 그래서 현정에게
신유식학을 배워요. 법상종 자체가 유식학파예요. 예. 그래서 유식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법상종 승려서 확고한 지위를 굳혔고요. 현장의 제자였던 규기와 교리상 대립했을 뿐만 아니라 구기의 자흥학파에 대해서 성형학파를 성립했다. 자, 이 원칙은 구기는 순수하게 유식학파야. 근데 그 원칙의 사상은 유식뿐만 아니라 중간학파 사상도 좀 포용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형학파는 그 규기의 그 자흥학파부터 2단 시대에 배척됐지만 티베트 불교에 큰 영향을 줬다. 티베트 불교는 뭐죠? 남화교죠, 남화교. 네, 남화교. 밀교의 형태죠, 밀교. 자, 원칙은 주로 이제 중국에 활동했기 때문에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원칙의 유식학은 그 제자들이 거쳐서 그러니까 도중이나 태연 같은 제자를 거쳐서 집대에 통해서 법상종 성립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원칙 자체가 신라의 법상종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후에 그 당시 그 도중이나 태연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법상종은 경동왕 때 하엄중과 대립할 정도 크게 성장했고 하엄중에 눌려 크게 빛을 보지 못하다가 고려중기에 가서 기족 불교로서 부흥하게 됐다. 그래서 교정이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고려시대 되면 법상정 계열과 하엄중 계열이에요. 하엄중 계열은 누구의 지지를 받았죠? 왕실. 그다음 법상정 계열은 그 귀족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울은 하엄중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죠. 교종의 법상중이나 선중도 통합을 하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원칙, 태연 등에 의해서 그 하엄중과 법상중이 각기 독립적으로 발전했지만 이 시기의 불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누구다 원효의 하쟁사상, 통불교 사상이 특징이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쟁사상은 서로 화합해서 모든 걸 수렴하는 사상이에요. 예. 그리고 그 하쟁사상 안에 작은 범위로서 뭐가 있냐면 일심사상이 있어. 그래서 일심사상은 공간과 유식학파를 통합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유식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이제 제시했는데, 자, 원효의 불교 사상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그 불교 교리를 정리했다. 무슨 사상이 입각해서? 하쟁 사상이 입각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부터 여러 종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정리를 냈죠. 하쟁 사상을 통해서 시문하쟁론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정리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불교의 대중화를 이뤘죠. 그래서 밑으로부터 통합을 강조했고, 그래서 그때 내세웠던 사상이 미타신앙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그 유명한 연불 있죠? 유명한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자, 여기에서 나무라는 것은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뜻이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미타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아미타불을 기이하다. 아미타불 믿습니다는 뜻이야. 주요 믿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면 요걸 믿고 간세음 보살. 간세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미타신의 보초보살인데 그걸 믿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타불과 간세음 보살 믿습니다. 외치면 뭐야? 죽은 후에 극락사에 갈 수 있다는 거야. 그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주요 믿습니다 하면 어디 가요? 기독교에서는 그거 천국 가잖아. 자,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교 경전을 어려운 걸 읽어야지만 그리고 그걸 또 선불해야지만 부처가 돼야지만 극락사에 갔는데 그냥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만 중얼거리면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은 후에 극락사에 간다. 다들 환영하지. 그래서 불교의 대중에 크게 기여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유논쟁 있죠. 공유논쟁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공유논쟁. 자, 유식학하고 중간학파의 공유논쟁을 해결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사상으로? 일심 사상으로 해결됐다. 예. 이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자세히 하려면
그 특강 보시는 게 나아요. 국특에 보면 불교사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특강 읽어도 좀 몇 번 읽어도 그 100%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책이. 예.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면, 먼저 원효는 그 당시 이제 그 하원경을 최고 경전을 받고, 그 당시 그 하원주의 승려 간주되긴 하지만, 이 사람은 어느 종파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학계에 의하면 어떤 파하고 연결되냐면 법성종, 이런 정도만 이제 연결되지. 법성종, 법상종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 시험 나왔는데 법성종과 연결돼요. 예. 자, 그래서 열반경, 하원경, 무랑수경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 그래서 종요와 논소를 했다. 종요라는 것은 뭐예요? 종요는 이건 요약집이죠. 요약집.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요약해 놓고, 그 다음에 논소는 뭐냐면, 논은 그 원래 경전에 주석을 붙이는 거야. 이게 논이에요. 소는 뭐냐면, 그 주석도 어려우니까 거기에다 또 주석을 붙여. 이게 소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대승귀신 논서가 있는데, 대승귀신은 그 불교 경전 이름이에요. 거기에다 논을 붙이고, 그 논이 어려우니까 소를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대승귀신 논까지는 중국 거야. 대승귀신이나 대승귀신 경전이나 논까지 논 그 중국 경전인데 거기다 뭘 붙인 거죠? 소를 붙인 거죠. 그래서 대승귀신 논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하쟁사상을 봤던 시문하쟁론을 통해서 서로 모순되고 대립된 것처럼 보이는 각 경전의 불교 사상을 하나의 원리로 해동시키려고 했다. 자, 요거 두 개 책 외워두세요. 예. 하쟁사상과 일심사상이 어디에서 제시되는가? 예전에 물어봤죠? 대승귀신 논서, 시문하쟁론. 예,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원효의 이제 하쟁사상은 불교의 종합화를 깼죠. 그래서 불교의 민중화를 이제 대중화를 했고, 원효는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 아래 하쟁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배자 중심의 하합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통합, 민중 중심의 하합이었죠. 그래서 의상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예. 따라서 원효가 민중불교라고 할 수 있는 정토신앙을 널리 전동한 것은 자연스럽다. 자, 여기에서 좀 주의할 것은 정토종이 아니라 뭐죠? 정토신앙이야. 우리나라는 정토종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정토종이든 정토신앙이든 들어오면 불교 대중하고 연결돼요. 항상.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선종이라는 거 있죠. 선종. 근데 선종은 우리는 불교의 대중하고 연결하는데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성종은 불교 대중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엘리트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학식이 있어야지만 또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지만 믿는 종교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종은 누가 받아들였죠? 이거는 사무라이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자, 하여튼 정토신앙이라는 어려운 불교 경전을 이해하지 못해도 다만 연불만 하면 정토신앙이란 어려운 불교 경전만 이해하지 못해도 연불, 나무아미타불, 간사연보살 하면 서방 정토로 갈 수 있는 단순한 신앙이었고 현세의 고해에서 벗어나 내세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내세 신앙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한양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 정토신앙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토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미타신앙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미륵신앙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설명할게요. 이건 특강에도 있는 내용인데 일단 정토신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중화와 연결됐다고 했죠. 그래서 정토신앙을 보면 이게 뭐냐면 예전의 불교는 대개본 성불에 목적을 했어. 성불이 뭐야? 자기가 부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종개혁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되는 거고 깨달음을 얻어서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근데 이거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고 어느 지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참선도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 참선도 민중들이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뭐냐 시간이 있어야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언제니까 참선하고 부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 성불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내가 죽은 후에 극락세계에 가거나 누가 내려와서 날 구원해 주거나 그 메시아 사상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래서 이제 정토신앙이 대중화되는 그 원인이에요. 물론 정토종 안에서도 성불 사상이 있긴 있어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걸.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메시아적이거나 극락 이렇게 내세적인 그런 것도 방향을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죠. 그렇지만 정토 신앙을 통해서 뭐죠? 점점 종교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토 신앙이 이제 어떻게 있냐? 크게 갈래가 미타 신앙하고 민흑 신앙이 있죠. 예. 그래서 민흑 신앙은 상생과 하생 신앙이 있어. 예. 두 개가 있는데 미타 신앙은 이제 신라 중대 때 널리 유포됐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원효, 대안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치면 죽은 후에 극락세계 가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만족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죽은 후에 극락세계 가는 게 그게 중요해요?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현세에 뭔가 자기한테 뭔가 현실적인 이익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대중들이 뭘 믿기 시작하면 미륵신앙을 믿어요. 특히 미륵신앙 중에 뭐냐면 하생선. 그래서 하생선은 뭐냐면, 자, 미륵불이라는 그 부처가 있죠. 미륵불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불교에 보면 수미산이라는 그 이제 이상적인 산이 있어요. 거기 위에 꼭대기에 도솔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도솔천은 극락세계와 지금 예토, 지금 극락세계와 예토 그 밑에 있는 현시간의 중간 단계가 도솔천이야. 요 시기인데 이 도솔천에 그 누가 살고 있냐면 미륵이 있어. 그래서 미륵이 이제 현생불교 지금 석가모니가 죽은 억경년 후에 내려온다는 사상이 있어요. 미륵이 내려오면 세상이 구원이 될 거다. 그래갖고 이제 미륵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 게 뭐냐면 정릉성왕 같은 것들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억경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좀 상대적이고 해석 여하했다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미륵 하생 사상을 믿게 돼요. 미륵 하생 사상.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항상 사회가 혼란하고 그러면 항상 무슨 사상이 확산되냐면 미륵 하생 사상이 확산돼. 예.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 원나라 말기 때도 그 당시 이제 명나라 이전에 그 미륵 하생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난이 났죠? 홍건적인 난이 났죠?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예가 간신법 막 떠들어댔잖아요. 저는 미륵불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친놈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냐면 그 민중들이 미륵 하생 사상을 많이 믿기 때문에 그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다음 상생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도솔천에 미륵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해갖고 승천하는 거야. 여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승천하는 거 도솔천으로. 근데 상생은 상당히 노력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생은 통일신라 말기 때는 미륵 하생이지만 상생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귀족들이나 왕들이 죽으면서 귀족들이 삼국시대 때. 근데 이건 잠깐 상생신앙은 반짝했다가 없어지고 나중에 초창기 때 미타신앙, 중대 때는 하대 때는 미륵신앙 하생사상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정토신앙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효는 자, 예를 들어 나무아미타불만에 있으면 이제 불교 대중화에 큰 노력을 했다. 정토신앙을 전파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보면 자, 이러한 원효사상은 그가 육두품 출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진골체제에 대한 현실적 불만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원효만 정토신앙을 이제 뭐냐면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이 정토신앙은 하엄종, 법상종 여러 교파에 다 영향을 줬어. 예, 그 내용을 보면 자, 이 시기의 정토신앙은 원효 또는 어떤 특정 종파에 의해서 위한 것만 아니라 전 불교적 형상이었고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하엄종 같은 경우에 본찬이 부속사에 보면 정토경의 하나였던 무라수경의 이름을 붙은 무라수정이 있고 그 안에 하엄종의 주별이 있던 비로나잡을 모셔진 게 아니라 정토신앙의 주불이었던 아미타불을 모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민중뿐만 아니라 왕실부터 노비에까지 모든 사람이 정토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정토신앙은
그 당시 모든 신라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 밖에 통일신라의 불교의 대중화에 위해서는 점찰법회가 있어요. 점찰법회는 뭐냐면 요 점자죠. 그러니까 점을 치면서 법회를 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행해졌으며, 자, 이 점찰법회는 되게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법상종하고 연결됐어요. 법상종. 법상종은 뭐예요? 자기 머릿속에 상을 세워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유식학과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방법으로서 이제 뭐냐면 점찰법회를 여는데, 먼저 상을 세우려면 뭐냐면 점을 쳐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머릿속에 상을 세우고 거기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법상종과 관련됐어요. 예. 그래서 연결돼 있고, 자, 그리고 정토신화가 결국엔 불교 이식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불교 대중화가 정토신화뿐만 아니라 법상종 같은 이제 정찰법회나 정토신화 이런 걸 통해서 불교 대중화가 됐죠. 그 다음에 정토신앙 외에도 뭐가 있냐면 가는신앙이 있어. 예. 가는신앙은 이제 뭐냐면 보통 정토종의 미륵불 있죠. 미타불. 자, 미타불이나 미륵불은 이거는 언제 만나요? 미타불은 죽은 후에 만나는 거고, 내가 죽은 후에, 미륵불은 뭐 먼 미래인가?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메시아서 내려온 거잖아. 나하고는 별로 거의 관련이 없어. 날 구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현 시대 당장 뭐 유토피아적 세계는 아니어도 내 어려움을 좀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초보살인, 미타불과 미륵불의 보살이 누구냐면 가는보살이야. 가는보살. 보살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의미죠?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도 부처가 되지 않고 현실에 계속 남아서 민중들의 깨달음을 도와주는 존재가 보살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에 가시면 이제 여자분들에게 보살님 그런데 그거는 조선시대 때 여자들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유지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보살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는 보살은 뭐냐면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야. 내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내가 힘들 때 옆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뛰어가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가는보살이다. 그래서 가는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현실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가는보살을 이제 뭐냐면 모시는 사찰을 가늠사찰이라고 하죠. 예. 가늠사찰 가보면 뭐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수능 합격해달라, 인고 합격해달라, 다 가늠사찰에 가갖고 그 가늠보살한테 빌거든요. 그러면 빌겠어요? 빌기만 해요? 뭐도 주죠? 돈도 줘. 그래서 가늠사찰은 돈을 많이 벌어. 자, 하여튼 이 가늠신앙은 신봉되었다. 그 다음 밀교가 있는데, 밀교는 대개 이제 불교의 전파 과정에서 보면 이제 크게 동북아시아에서는 형교가 있고 밀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토종이 있어. 자, 형과 밀교와 정토종인데, 이 정토종은 이거는 이제 성불보다는 내가 죽은 후에 극락세계 가거나 그 다음에 어떤 메시아가 나와서 미륵불이 오거나 구원해줘야 이런 거고, 형교와 밀교는 뭐냐면 내가 성불하는 거야. 성불은 뭐야?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되는 방법이 달라요. 형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문자나 경전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나 참선을 통해서 불교가 되는, 그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경전으로 부처가 되려고 강조하는 파들은 교종이 되는 거고, 참선은 뭐죠? 선종이죠. 그래서 교종계는 또 많죠. 그 안에 뭐 하엄종도 있고 법상종도 있고 법성종도 있고 그 다음에 밀교는 뭐냐면 요거 좀 다르게 하자 의식을 통해서 또는 주문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는 거야. 깨달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밀교도 우리는 남아교만 생각하는데 남아교 외에도 두 개가 하나 더 있어요. 진원종하고 남아교. 그래서 진원종은 중국의 밀교예요. 이거는 한족들이 믿는 밀교고, 남아교는 티베트 계통의 밀교예요. 근데 되게 여기에도 밀교라는 것은 어떤 계통일까요? 티베트 계통의 밀교가 아니라 진원종이란 중국 계통의 밀교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보인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교도 그 당시 불교의 대중화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불교의 대중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을 세 가지 써라 하면 일단은 정토신앙, 아미타신앙 그 당시, 두 번째 뭘까요? 점찰법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밀교전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술의 발달은 이제 뭐, 이거는 있는 게 있거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통일신라 미술은, 불국사 석굴암 있죠? 그래서 이제 경동왕 때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그 내려오는 이제 전설에 의하면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만든 개인 사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세 부모와 전에 이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내려온 사찰 그 설하고, 실제로 경동왕이 왕권을 강화한 층에서 만들었다는 게 정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경동왕 때 만들어서 해공왕 때 완성됐죠, 이거는요. 자, 불국사에 있는 내용들은 각자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은 각자 보시고요.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다만, 석가탑과 다보탑은 몇 층 탑이다? 3층 석탑이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게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양식, 석탑 양식은 3층탑 양식이야.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양식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좀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통일신라에서 이제 고분 양식만 좀 보고 넘어갈까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니까. 고분은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양식이 변하여 종래 돌무지 무덤 대신에 새로 구유식 돌방 무덤이 등장했죠. 행여식 석시분이. 그래서 이는 분모 제작이 전부 다 세련됨을 알 수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둘레돌을 썼다. 둘레돌. 호속을 뒀고 그 둘레돌 안에 뭘 새겼죠? 12지상을 새겼죠? 예. 그래서 이거 외워두세요. 구유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고 돌무지 덜널 무덤에서 구유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덤 봉투 주위에 둘레돌 세우고 둘레돌 위에 12지상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문무상을 뒀어. 거기 이제 예전에 무덤에 가보면 그 무덤이 있고 그 옆에 신하들이 두 개겠죠. 신하. 문인상, 문인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있고 대표적인 이제 무덤 양식 김유심로, 성등왕릉, 계릉 등등 이렇게 있다. 그래서 성등왕과 계릉은 12지 신상뿐만 아니라 그 문무인상, 석사사전까지 다 갖췄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것도 써야 되겠네요. 세 가지. 그래서 신라 시대 때는 그 특징을 쓰자면 무덤의 봉투 주위에 둘레돌 세웠고 그 다음에 12지상 그 다음에 또 문무이성과 석사상까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성등왕릉과 계릉은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 있다. 외워두시고 이 그 무덤 양식은 후에 고려나 조선시대까지 계속 연결돼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예전에 바다에 미술했죠? 예, 문화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통로는 이제 고대사 부분 다 끝났고, 이제 순서가 이제 교과서 읽고, 지도서 보고, 그 다음에 특강에서 이제 불교사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볼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금성교과서 이제 48페이지, 그 뭐냐면, 삼국의 사회 모습과 경제 활동을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신분제 사회 형성과 이제 한국의 뭐냐면 신분 구성인데 요건 이제 뭐 그렇게 볼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밑에 옆에 골품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품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의 신분제를 왕족을 대상으로 한 잠깐만요. 아이고. 자, 신라의 신분제 왕족을 대상한 골제와 일반 귀족 및 평민을 대상한 두 품제가 있다. 그래서 골제는 크게 이제 또 성골과 진골, 그 다음에 두 품제는 1두품부에서 6두품까지 있죠. 그래서 성골과 진골은 넘어갈 수 없는 벽이에요. 넘사벽인데 1두품하고 6두품 사이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 능력에 따라 이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1두품, 3두품까지, 4두품까지는 이제 뭐냐면 그 통신라 있다가 아니 신라 시대에 있다가 없어졌죠. 통신라 이후부터는. 그래서 통신라 이후부터는 5두품, 6두품 이렇게만 두 개로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포셈에 보면 6두품 계열은 원래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내문왕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두품 계열 중에 좀 뛰어난 애들 선발해서 6두품 계열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삼국의 강등제 볼게요. 그 옆에. 교과서 읽으실 때, 그 내용보다는 그 옆에 보면 좀 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옆에 보충 설명이나 아니면 탐구 활동이나 없는 내용을 보세요. 예. 그 다 처음부터 보는 건 좀 시간 낭비야. 이 내용은. 왜냐하면 통론이나 웬만한 책 다 있어. 우리가 보는. 근데 없는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봐두셔야지 좀 효율적이에요. 자, 삼국의 강등제 보면 신라의 간등제는 골품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간등제하고 골품제 신분제는 연맹왕국의 중앙집권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세력 범위에 따라서 세력 크기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자, 진골만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하찬 이상 올라갈 수 있고요. 육두품은 아찬, 오두품은 대나마, 사두품은 대사까지 있고요. 자, 백제의 간등제는 솔개, 덕개 그리고 그 이하로 구분되는데 간복의 색깔도 달랐고 고구의 간등제는 3, 4개가 그룹으로 구분된다 등등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 간등제와 신분제 서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 그리고 이제 신라의 간등제는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고구려 백제의 간등제는 왔다 갔다 하죠. 그건 뭐냐면 고구려 백제에 관련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만 있어요? 중국 사서에만 있어. 그러니까 중국 사서는 그때그때마다 보고 들은 걸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지가 않아 기록이.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삼국의 형벌제도나 뭐 사회 기풍 그냥 읽어보세요. 다만 이제 그 하백회만 좀 잠깐 볼게요. 자, 하백회는 최고의 귀족들이 이제 뭐냐면 합의를 통해 국왕과 귀족의 권력을 조종하고 국가사의 중대사를 논의했던 기구인데 이때 왕의 퇴출까지 하는 기구예요. 그 예가 된 게 뭐냐, 진지왕이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한 이유로 하백회에서 쫓겨났죠. 폐위됐죠. 그의 손자였던 김춘추는 하백회를 통해 태조 무효하게 징계했어. 만약에 하백회가 왕의 승계 결정한 사례 두 가지 써가면 진지왕이 쫓겨난 사례와 또 그 손자였던 김춘추가 하백회를 통해서 무효 추대, 물론 형식적이지만 추대한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농업과 수공업을 좀 볼게요.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삼국시대의 농업제도야. 왜냐면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거든. 2차 기출에. 자, 보면 삼국은 국가재정을 충실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수공업 발전에 힘썼다. 먼저 농업을 발전시켜서 철제 농기구를 널리 보급하고 그 다음에 우경을 장려하고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 우경은 언제부터 했다죠? 지징왕 때. 지징왕 때. 그 다음 저수지를 만들고 제방을 쌓아 가뭄과 홍수를 대비했다. 그래서 청집이 그런 데서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하고 유랑민을 정책시켜 노동력을 확보했다. 순장 금지도 언제 때죠? 지징왕 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뭐 살포라는 농기구가 있고 등등 있는데 있고요. 수공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과 무역에서도 뭐 그렇게 볼 건 없는데 다만 여기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 당항성의 위치 있죠?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경제상을과 경제제도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는 뭐 백성들 항상 핍박받고 수탈당했다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이 삼국시대도 그렇고 통일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제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떤 게 나오냐, 노급 같은 거 내용만 좀 볼게요. 이 노급은 지역 단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노급이라고 불렸다. 누구한테 주었죠? 진골 귀족들에게. 진골 귀족들 뭐 때문에 이 노급을 줬어요? 왜 노급을 줬죠? 그들이 여러 가지 직역에 봉사한 반대국부를 줬어요. 근데 그 노급 땅들, 반대국부를 줬던 게 그 아무 땅이나 준 게 아니라 자신이 예전에 연고지가 있었던 땅을 지역 단위로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연결. 그래서 처음에는 시급 형태로 해가지고 통치권 인정해 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들이 중앙 관료로 올라가면 이 노급이단 이름을 해갖고 또 준 거야. 근데 명분은 뭐야? 얘네들이 이제 귀족 관료로서 그 활동했기 때문에 봉급을 준다. 그렇지만 예전의 땅을 기반으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지역에
조세 수치뿐만 아니라 노동력 증발, 특성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조용조 징수권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이 노급은. 반대로 그 반려조는 뭐죠? 뭐만 가져요? 수조권만 갖죠. 수조권. 그래서 여기는 대비된 모습이 보인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전공에 대한 포습. 시급은 삼국이 다 줬어. 이 시급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때문에 주는 거죠? 두 가지 경로가 있죠? 두 가지 경로가 있어. 첫 번째는 왕족들에게 줘요. 왕족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면 공로가 있을 경우에 줘요. 공로. 큰 전공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노급하고 시급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데 노급은 기본적으로 일단 뭐예요? 이건 내가 이득을 냈기 때문에 봉급을 주는 대가야. 직역되는 반대급부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시급은 내가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받는 거야. 지금도 존재하죠. 유공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기준도 달라요. 노급은 뭘 기준으로 주냐면 토지를 기준으로 해요. 토지. 근데 여기 나오는 시급은 뭘 기준하면 이거는 호를 기준으로 해요. 호.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천호를 이제 하사받아. 근데 물론 천호를 다 거기에서 이제 세금 거둔 걸 걷는 게 아니라 실실봉이 돼갖고 실제 이제 호가 있어요. 거기에 100호 정도.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시급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시급을 관리하여서 이제 고려시대 때는 뭘 줬죠? 부를 줬죠. 부. 통일신라 시대 때. 맞아. 통일신라 부를 줬어. 부. 그게 이제 나중에 고려시대도 부를 하고 이게 부가 점점 실세가 있으니까 아예 행정 제도로 개편됐죠. 이것이 나중에 고려와 조선 넘어가면서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 목간도 한번 보세요. 예, 목간도 이것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몇 페이지냐면 좀 건너뛰어야 되는데 자 61페이지 볼까요? 61페이지 자, 통일신라 시대 볼게요. 통일신라 시대.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 보면 통일신라는 삼국을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 지배층에게 신라 간등을 주고 첫 번째 지방제도, 군사제도 정비하면서 고구려 백제인을 고구려 포용했다. 자, 지방제도는 뭐와 관련돼 있죠? 구소당. 그래서 각 국가별로 민족별로 구성돼 있죠. 예전 유민별로. 그다음 군사제도는 아니, 지방제도 아니라 군사제도죠. 말 잘못했네. 예. 군사제도가 구소당이고, 그 다음 지방제도는 뭐와 관련된 거죠? 구주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3주씩 하고, 고구려는 실질적으로 이제 3주가 안 돼도 억지로 끊어다가 3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동 사망 의식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런 민족융합정책이 요번에 역교론에서 예문으로 나왔어요. 자, 그 결과 뭐냐면, 한민족의 구성으로서 융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골품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육두품 출신은 국왕을 보조하고 실무 관료로서 크게 성장했지만, 신분의 제하고 최고위에 올라갈 수 없었고, 그 다음 3두품에서 1두품에서는, 하위 지배층과 평민의 구분이 점점 없어졌다. 그래서 평민화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두품조차도 통일신라 말기 때 그러면 평민화돼 버렸죠. 자,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골품제 붕괴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흥도왕 교소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뭐냐면 하저하게 사치스럽게 쓴다 이 내용이야. 이거는 뭐냐면 왜 내렸어 이런 거는 골품제가 운영이 안 됐다는 거죠. 골품에 맞게 자기 신분에 맞게 옷차림이나 그 다음에 가옥이나 이런 것들 맞춰 살았으면 굳이 이런 것들을 내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흥덕 교수 내용이.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성시를 좀 볼게요. 발해성시.
자, 발해성씨는 왕조인 대씨, 그 다음에 예전에 고구려 왕조 고씨 등 최고의 기성 6개가 있고 일반 성씨 49개가 확인됐는데 고구려 유민계통의 성씨가 맞지만 왕씨 같은 중국 성씨나 박씨, 최씨 같은 신라 계통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말갈씨도 있어요. 그래서 귀족의 일부 중에 말갈성씨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율지다인데 제일 중요한 거기 빠졌네. 오자. 오에 들어가면 뭐냐면 말갈씨족들이야. 네. 뭐 오광찬 그런 사람들 다 말갈족이에요. 까마귀 오자 쓰는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통일신라와 바다의 경제생활과 이제 대무역을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삼국의 통일 이후에 신라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각 호와 촉락의 경제상을 조사한 다음에 경제 고려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한 노동력을 징발하고, 자, 이거는 뭘 통해서 할 수 있죠? 신라의 민정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세금액도 생산량의 10분의 1로 완화했다. 그 다음에 노급제를 폐지하고 귀족과 관료의 수탈을 제한했으며 백성들에게 정절을 지급했다. 이건 앞에 이제 얘기했던 신문왕 때와 뭐 경동왕 때 등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던 성동왕 때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경제가 발달에 따라 수도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소경이나 주의 소재지도 도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이슬람 상인, 당나라 상인 등등이 있었고, 자, 당에 진출한 신라인들은 집단 거주지인 뭘 만드는 신라방을 만들었어요. 자,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그 당나라의 도시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나라는 도시구조가 어떻게 됐지? 시방제를 통해서 운영한다고 했죠? 시방제. 그래서 장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가 2개가 있죠. 동시서시 되고,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 주작들을 통해서 길을 통해서 방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신라방이라는 뜻이에요. 신라방. 그래서 신라방은 자치적 운영해갖고 거기에 이제 당나라가 신라인들 뽑아서 관료 임명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했는데 이런 형태가 당나라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뭐 원나라나 이런 나라도 계승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변방이라고 해요. 보통 당나라에서는 이런 방. 그러니까 신라방 외에도 그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사는 방들이 각 도시에 있어요. 이들 변방이라고 하는데 이 변방을 운영할 때는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풍습들이 원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그 뒤에 왕조에도 영향을 줘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장보고와 해상보역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신라인들이 주로 어디에 사냐면 여기 상동성부터 해가지고 그 강남의 연해안 지역에 많이 사나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뭐냐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사는데 예전에 이 중국에 살고 있는 신라인들 네트워크, 저는 고구려 백제인들의 네트워크를 누가 장악했냐면 이정기 세력이 장악했죠. 이정기 세력은 어디에 있어? 상동반도에 장악했던 세력이잖아. 근데 이정기 세력이 당나라한테 진압하고 나서 그것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장보고가 이어받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소통하면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가 청해진과 연결되죠. 그리고 어디가 연결돼? 일본과 연결되고. 일본은 핫가다 있죠. 핫가다. 여기가 이제 연결되는데 여기에 이제 핫가다에 다자이부, 대제부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청해진이 그 당시 당나라, 신라, 일본을 연결시켜주는 허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통일 이후에 이제 농업 생산이 늘어났으나 아직 12법이 발달하지 않아 같은 땅을 매년 경작할 수 없었다. 자, 같은 땅을 매년 경작하는 걸 뭐라고 하죠? 연작상경이라고 하죠. 연작상경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이거는 고려 후기 때부터 가능해. 그리고 널리 일반화된 건 언제죠?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일반화됐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자, 게다가 귀족들의 경제적 특권을 보유하고 농민들이 수탈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 농민 생활이. 그래서 이제 향과 부곡의 사람들은 일반 농민보다 더 많은 국물을 부담할 힘든 생활이었다. 요때 한가 부곡인데 한가 부곡은 고려에도 있죠. 고려에도. 근데 신라에도 있어. 근데 고려에는 이제 소가 있는데 여기 신라는 소가 없죠. 근데 이 한가 부곡에 대해서 2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가 천민설이 있고 하나가 또 양인설이 있는데 나중에 지도서 할 때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통론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교과서는 되게 천민설 채택해. 그래서 이 천민설이 있다. 그러니까 교과서와 그 통론이 그렇게 하니까 천민설로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되게. 근데 양민설도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바대는 뭐 볼 거 없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바대는 교통용으로 정비했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라의 민족문서 관련된 내용 있죠? 3년마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4개 총략을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내용을, 자, 저는 이제 살펴보지 못했던 게 이제 뭐냐면, 이것도 통일신라 말기 때 호족의 동향,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해공왕 말기 때 96 각간의 난이 나죠. 각간의 난. 요거 관련된 기록이에요. 예. 그래서 각간이라는 것은 보통 이별찬을 말해요. 이별찬. 이별찬은 1등급이죠. 그 간등 중에 제일 높은 간등이잖아요. 근데 이 이별찬급에 일어난 96명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 96각간의 난 한번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거 문제 해공왕 때 일어난 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때 이제 호족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고 육특풍의 신라하대 내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성여왕 때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 반란이었던 뭐죠? 원종 예논의 난. 그래서 사벌주에 온 거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성여왕 때 도족이 나라 서남 방면에 일어나 붉은 바지를 입었다. 이걸 뭐라고? 적고조의 난이다. 적고조의 난. 예. 붉은 바지에 적고조의 난. 이거 보면 포셈에 나와 있죠?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원종 예너나 적고조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해 부흥운동이 있는데 예전에 발해 부흥운동을 좀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금성교과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죠. 왜냐하면 요번에 발해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발해 부흥운동까지 나올 수가 있어. 자, 볼게요. 발해는 9세기 말까지 융성했지만 당과 신라의 세트로 시작한 국제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10세기 초에 요소지방의 흥이한 거란이 발해 땅인 요동지역에 진출했지만 제도 방어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발해에 예속된 족속들이 동요하고 지배층의 망명도 잇따랐다. 발해는 결국 지배층의 4분의 14인 가운데 거란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 자, 거란은 발해 옛땅에 동당국을 세웠어요. 동당국. 그래갖고 이제 유민들, 그래서 황제 그 형이 통치했는데 거기에 유민들 거센 저항을 부딪히니까 이걸 이제 원래는 그 발해 상경성을 뒀는데 동당국의 중심을 근데 요양으로 이제 요동으로 강제 이주시켰죠. 자, 발해 유민들이 일어나 수도였던 상경성 일대에 되게 많이 만들어 후 발해국, 전한국 세웠으나 거란에게 멸망했고요. 전한국과 관련된 사료는 여기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전한국의 왕 오영명이 아마 여진 사신을 통해 포면을 올렸는데 오자가 쓰다 까마귀 오자 쓰니까 아마 그 여진 쪽 계통의 사람일 것 같아요. 신은 본래 고구려 옛 땅에 자리 잡았던 발해의 유민으로서 한쪽에 기퉁에 온 거예요. 여기 등등 이게 송수에 나와 있어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요동지역을 끌려간 발해 유민들은 11세기 때 흥로국, 그 다음에 대발해국 이걸 세웠으나 얼마 못 가고 멸망했고, 자, 발해의 멸망 전후에 이제 세자 대강론이 이제 비롯한 10명이 그 넘는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했고, 고려는 이들을 동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이제 발해 유민을 포함한 우리 민족이 형성이 일단락됐고, 발해의 역사 문화가 고려를 거쳐 우리나라 역사를 계승했다. 그래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큰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만주가 자기 땅이니까 발해나 고구려도 우리 땅에 이렇게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을 중시한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계승의식을 어떻게 넘어가냐.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 계승의식은 중국 쪽이 아니라 우리 쪽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발해의 역사 계승의식이 고려에 넘어갔고 이것이 곧 우리의 역사에 연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역사 계승의식. 예. 자, 그래서 이제 발해 유민들이 세운 국가들이 쭉 있어요. 뭐 후발해, 전한국, 흥농국, 대박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의 이제 발해에 대한 인식을 좀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925년에
발해 유민들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933년에 발해 세자 대강령이 수만 명을 거느리고 투항했고 그래서 이때 고려는 대강에게 왕계라는 성씨를 이름을 내어주고요. 왕씨의 호족을 주었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사례죠. 그래서 이거 원본을 간직했고 이게 등등등. 이게 첫 번째 사례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례가 여기 있죠. 왕건은 후진의 서역 승려였던 말라를 보내요. 즉 발해는 고조와 혼인한 나라이므로 거란을 협공하여 발해 왕을 구출하자 요청했다. 등등. 그래서 이제 고려 쪽의 발해를 동종의 나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67페이지 고대 문화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고대 문화 부분의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전반적 특징하고 고대인들의 어떤 뭐냐면, 신앙심? 샤머니즘? 천신, 지모신? 뭐 등등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68페이지, 거기에 이제 고대 국가 간의 문화 교류 부분에서 이제 그 내용들, 갖고 있는 문화 교류를 해서, 뭐냐면, 중국부터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 이제 본 게 탐구 활동을 볼게요. 탐구 활동. 자, 그 고구려 아도 화상을 볼게요. 자, 아도는 신라에 가서 왕성인 서리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도가 그 대궐 들어가 불교를 행하기를 청했으나 전에 보지 못한 곳에 꺼려있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까지 있어서 일성형 모래의 집에 숨어 살았다. 그 내용이 상호 유사에 있어요. 네, 아도와 관련된 내용이. 그 전에 묵고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부분에 아도가 있고, 그러니까 묵고자나 아도라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이 이전에 이미 신라의 불교가 고구를 통해서 전파됐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그 옆에 보면 그 69페이지에는 일본과의 문화 교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잠깐 이제 볼게 아스카 문화하고 학고 문화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일본사와 관련되니까 한번 보죠. 일본 나라의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고대 일본 문화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백제의 계통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백제 계통의 소가시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가시 중심의 어떤 백제 계통의 문화, 그러니까 불교 문화가 아스카 문화죠. 요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관련돼 갖고 할 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학고 문화는 그 7세기에서 이제 9세기 때 문화인데 그 이무역에 이제 율령도 갖췄고 대규모 도성도 건설하는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됐죠. 그래서 이때 당나라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 그래갖고 신라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거기 보면 이제 그림 하나가 나오죠.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왜 기억을 해둬야 될까요? 예전에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프라시아부의 궁전 벽화 고구려 사신도를 보면 있는데 만약 시험 문제에 이게 고구려 사신을 알 수 있는 것이 쓰라면 뭘 쓰면 될까요? 예? 여기는 그림이 희미해서 안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뭐가 달려있죠? 깃털 모자가 달렸죠? 이걸 조우관이라고 조우관. 예, 조우관. 예, 조우관이 있고 깃털 달린 그 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골이 달린 큰 칼이 있죠? 예, 이걸 뭐라고 하죠? 한두대도라고 하죠. 한두대도. 예, 그래서 조우관과 한두대도. 이거 꼭 기억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고구려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거기 백제가 유교 경제를 갖춘 오경박사를 뒀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을 한자를 사용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했고 외교 문서를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임시 서기서의 내용 이렇게 있고
역사서 편찬도 이제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유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면, 자, 삼국은 정통사상이나 불교를 통해 지배 이념을 확립하기 때문에 유학은 주로 인재도용이나 도덕규범을 강조하게 수단으로 합니다. 이 도덕규범이 제일 중요해. 아직까지는 정치 이념으로서 포박만 그냥. 그 당시엔 도덕교육이 되게 주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자, 신라가 유교 정치 이념을 포박한 건 태조 무령 때다. 이때 이어서 강수가 외교 문서를 도맡았죠. 그리고 신문학 때 국가를 성립하고 유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했고요. 원성학 때 독서상 국가를 이용했다. 이건 아까 지금 읽었던 거고요. 그다음 발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어부터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수입해서 문적원이라는 관리를 한편 이들 교재도 주자감이라는 곳에서 유학을 교육했죠. 그리고 이제 유교 경전을 이용하여 공주의 묘지를 작성했고 사주 변전체로 그다음 충인위 같은 유교 덕목을 따서 육부를 치장했죠. 아하했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그 밑에 쟁장 사건 있죠? 신라 발해 그 유학생들이 당의 빈곤가에서 수석을 다퉜다. 그래서 이제 문장력으로 명성을 날렸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독서상품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통론에 없는 내용이죠? 자, 신라는 원성왕 때 유교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에 채용하는 독서상품을 설치했는데, 자, 거기 시험 과목도 보면 춘추 자시전, 예기, 문서 등을 이해하고 논어 호경에 밝은 자는 상, 공내 논어 호경에 읽는 자는 중, 공내 호경을 읽는 자는 하라고 구분했다. 그래서 오경, 삼사, 제자, 백가서를 모두 통달하는 사람을 특별 채용했다. 특히 이제 여러 경전 중에 공내와 호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그 호와 예의를 중점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 근본이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 밑에 나오죠? 유교 교리의 근본이 국가 임금에 대한 충보다. 부모에 대한 호가 있으면 고려하면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유교의 본질의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유교 윤리의 가 충보다 효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이걸 강조한다는 건 유교 본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죠. 불교 수용. 예. 그래서 이제 불교 수용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고구려 불교 수용 관련된 기사가 여기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2차도의 순교도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세속오계도 뭐 중요한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좀 세속오계만 좀 볼게요. 자, 첫째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과 둘째는 효도로서 어버이 섬긴 것. 자, 여기 충과 효를 강조하죠. 충과 효는 뭐와 관련된 거죠? 유교와 관련된 거야. 유교. 자, 셋째는 신으로서 벗을 섬기는 거. 넷째는 싸움에 임하여서 물러나지 않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거는. 그 당시 그 정복 전쟁. 삼국 간의 어떤 정복 그 전쟁을 할 때 어떤 현실을 반영한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야 다섯 번째 생명을 죽이되 가져서 죽이는 살생유태. 이거는 불교 정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교적 덕목도 있고 불교적 항목도 있고 그리고 정복 전쟁의 어떤 현실도 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오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호국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 호국불교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다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과 통일신라 초기의 불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통론에 있는 내용은 이제 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밑에 복장물이 발견됐죠. 거기에 이제 봉황기가 있는데 무왕의 왕비였던 누가 사택 왕후의 발언으로 639년에 석탑이 건립됐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백제 왕실에 대한 백제 왕실에서 불교를 신봉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충격을 줬어. 왜냐면 원래 이제 그 무왕과 결혼한 사람 뭘로 알려져 있죠?
선화공주. 선화공주 알고 있죠? 근데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이 왕후다 했어. 사택 덕후라고 했어. 덕척인가? 그래서 이 사택 왕후면 그 선화공주하고 신라공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선화가 안 맞다. 그런 설도 있긴 있는데 무왕이 한 명만 왕비를 뒀겠어요? 지금처럼 여러 명 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선화공주도 될 수 있고 하나가 사택왕후도 될 수 있고 아직까지는 몰라 정확하게. 자, 하여튼 여기 이제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국과 인도에 역수출된 불교 사상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불교 사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역수출됐다. 자, 고구려의 승량은 그 중국의 남조의 양에서 삼노강을 깊이 연구하여 삼농족의 선집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원광은 삼농족 연구를 해서 수에서 명성을 얻었고 위상은 하오망을 당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원효는 일심사상은 동아시아 불교계의 철학적 대립 논쟁. 철학적 대립 논쟁은 뭐죠? 공유 논쟁이죠. 예, 공유 논쟁을 해결했죠. 자, 해결했으며 그의 저술도 인도까지 전파됐다. 그 다음에 유식하고서 당에게 그 명성을 떨친 원칙은 그 어디에 티베트 대장경에 수록됐다. 그래가지고 밀교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사례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보면 이불병자상 있죠?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제 선조에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명학파 여기 나오네요. 예, 원칙 서명학파. 그래서 이제 중국 역시 유식하게 발전을 이끌었고 해초의 왕후천축 국조에 보이네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석고당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도교 내용인데 도교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중요한 것들만 한번 눈에 발려두신 정도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몇 번 강조했지만 뭐죠? 금동대학농 뭐죠 요거? 요건 좀 눈여보세요. 금동대학농.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농인데 뚜껑에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조각했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호랑이와 사슴 같은 현실 동물 등등 여기서 이제 도교적 가치관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고구려 보죠. 고구려는 일찍이 초기 도교인 오두미도가 그 성행했는데 그래서 당이 도사와 천조상을 보내서 정식으로 도교를 전하였다. 그래서 특히 고구려의 말의 연개 소문은 당의 도사를 파견하는 요청을 도교를 응석시켰는데 이 이유가 뭘까? 여기 있죠? 귀족세의 후원을 받았던 불교 탄압하기 위해서 전지하기에서 그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에 보면 그 통일신라 말기 때 이제 널리 확산됐던 풍수지서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에는 도선 등 선종 승려가 중국에서 풍수지서를 받아들였다. 풍수지서는 자연지형을 살펴 수도나 택지, 묘지 등을 정하는 인문지형인데 그 각 지방에 선조 사찰을 세우거나 호적 세울 때 근거지를 말할 때 많이 하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성인데 이거는 풍수지리설이 중국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풍수사상과 뭐와 연결됐다고 했죠? 도참사상, 예언사상과 연결됐어. 예언사상과. 그래갖고 이제 그 근거지들 자기 근거지 내려서 여기 지역에 왕이 태어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풍수 도참이 좀 배타성이 있어갖고 자 왕건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니까 고조를 세우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돼요? 다 배제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 전해지지 않아. 도선비기만 좀 남아있다가 도선비기도 태종 때, 그 조선 태종 때 다 없어졌어. 예. 그 음란한 책이다 해갖고 이제 없애버리고. 자, 하여튼 그 도선비기 등 이런 그 풍수 도참 사상은 어떤 역할을 했냐? 각 지방의 지리적 중요성을 일깨워 경주 중시의 국토 개념을 재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 지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국토 개념을 다시 그 재편하는 그런 걸로 바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그 풍수사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중국과 다른. 첫 번째는 아까쯤 얘기한 풍수 도참사상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비기사상 있어. 비기사상. 예. 그래서 이제, 비기가 아니라, 관념이네. 흥수 도참하고, 비기는 이제 그 예언이고, 그 하나가 뭐냐면, 비보사상이죠. 비보사상. 예. 비기가 아니라, 비보. 비보사상은 뭐냐면,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중국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지세가 좋은 데만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그걸 곤쳐야 돼.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걸 비보사상이래요. 나쁜 거는 좋게 만들죠. 어떤 식으로? 사찰을 만들거나,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산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그런 그것은 비보사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사찰을 만든 것은 이제 비보삽탑. 그래서 비보사탑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땅의 지기를 변화시키는 인위적으로. 이런 비보사상이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예술문학 발달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뭐 이건 아까쯤에 다 살펴봤으니까 그냥 각자 보시고요. 과학기술도 이제 아까 이제 살펴봤던 것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나올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에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뭐냐면 살펴봤고 좀 쉬었다가 리베르 부분을 또 살펴볼게요.